안녕하세요, 김윤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입니다. 경기는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전 경기 자체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분석에 앞서서 오심을 비롯해 마티벳 자책골, 커티스 존스의 퇴장 등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전 언제나 그랬듯 다른 이야기보다는 전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커티스 존스가 퇴장 당하기 전까지의 양팀 흐름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11대 11 싸움이 아닌 10대 11 싸움이 되는 순간부터는 경기 양상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스가 퇴장 당하기 전까지의 상황으로 보려고 합니다. 리버풀은 적절하게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어떻게 제어할지 20분 동안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불안하게 풀릴 뻔한 적이 있었고 미드 지역까지 와서는 토트넘이 곧잘 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어떤 형태를 가져갔고 리버풀의 전방 압박 형태는 어땠고 토트넘은 미드 지역에서 어떻게 풀고 파이널 서드까지 차근차근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형태부터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3-3 형태를 기반으로 위치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형태에서 출발할 때 포로와 우도지가 좁혀서 메디슨과 사르를 올렸던 상황들이 지난 아스날 경기 때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르가 비수마 옆에 위치하고 우도지가 좁힌 형태로 2-3 빌드업 형태가 만들어졌는데요. 포로는 2선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아스날전에서 사르가 사이드로 내려왔을 때의 영향력도 미미했고 사르보다는 포로가 사이드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선수들의 전체적인 포지셔닝을 보면 메디슨은 세컨드 자리에 최대한 위치하고 포로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형태에서 가장 핵심은 고정적으로 어떤 선수가 어디로 들어가서 위치를 선점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중앙과 사이드를 어느 타이밍에 선점해서 그 공간을 활용하느냐입니다. 일단 이런 형태는 중앙을 밀집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리버풀은 4-3-3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루이스 디아스와 학포, 살라가 프론트 라인에 위치해서 윙포워드들이 좁힌 풀백들이나 넓게 내려오는 선수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했는데요. 학포는 비수마를 먼저 견제하면서 센터백까지 나가는 압박 동선을 보이면 프론트 라인은 최대한 상대 수비 라인을 견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가운데 위치하는 학포가 무턱대고 압박 타이밍을 끊어서 나가는 방식이 아닌 밑에 있는 커티스 존스가 전진해야 했는데요. 특히 토트넘의 경우 좌측면은 우도지가 좁혀있고 우측면은 사르가 내려오고 포로가 2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포로가 사이드로 내려오는 움직임을 루이스 디아스가 견제하고 안에 있는 사르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콕 집어 견제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커티스 존스가 올라와서 사르를 묻어치고 백패스가 나오는 이 타이밍이 압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커티스 존스가 올라와서 묻어치면 수적으로는 딱 맞기 때문에 4-1-4-1 형태에서 리버풀이 토트넘을 강하게 압박하고 토트넘 빌드업을 끊어내려고 토트넘 빌드업을 끊어내고 리카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중간중간에 커티스 존스가 올라오는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커티스 존스도 메갈리스터 옆에서 위치를 처음에 잡으면 이 지역에 위치한 선수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고 나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존스가 나가지 못하면 루이스 디아스가 좁히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좁히면 아스날 때처럼 토트넘은 사이드로 넓게 위치한 쿨루셉스키한테 쉽게 줄 수 있는 루트가 생겨버립니다. 이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볼 받고 왼발로 쳐서 돌려주거나 여기서 볼 받고 쿨루셉스키가 홀드업 해주는 플레이 같이 버텨주고 뒤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는 플레이에도 능하기 때문에 쉽게 허용해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 리버풀이 루이스 디아스, 학포, 살라를 앞에 위치시켰죠. 그러면서 학포는 이미 비수마를 거쳐서 로메로에게 가는 상황에서 소보슬리아가 자연스럽게 비수마를 견제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존스가 안 올라와 있죠. 그러면서 포로는 사이드로 내려와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존스가 없으니 4대3 싸움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존스가 올라와서 사르를 묻어쳐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사르가 볼을 받고 리턴 패스를 내주는데 리턴 패스 안 내주고 돌아서 밀고 들어가도 정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후에는 존스가 올라오면서
볼이 뒤로 가게 만들고 수적으로 동료를 이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리버풀이 빠르게 압박하면 볼을 뺏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면도 존스가 올라와서 사르를 같이 견제하기 때문에 학포가 한 칸 점프해서 로메로 견제하고 소보슬리아도 자연스럽게 비수마 인계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리버풀이 어쩌면 위험했을 수 있었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학포나 밑에서 올라오는 커티스 존스는 비카리오도 상황에 따라서 압박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루이스 디아스와 살라는 그대로 바깥을 지키면서 위치하는 게 아니라 로메로와 반더벤을 같이 견제할 수 있도록 더 올라오는 위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가 키퍼까지 같이 견제하게 된다면 소보슬리아는 비수마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고 존스는 이 두 선수 중 한 명만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물론 비카리오가 한쪽을 선택해서 주면 거기에 맞춰 따라가 묻으면 되지만 이게 만약 풀리게 되면 라인을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되거든요. 여기서 부족한 숫자를 센터백이 올리는 선택도 있지만 손흥민이 전방에 있기 때문에 클럽 입장에서는 마냥 센터백을 올리는 선택을 피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풀고 나오면 이 상황만큼 토트넘에게 좋은 상황은 더 없겠죠. 지금의 상황을 딱 보면 학포가 이미 키퍼까지 가서 압박하고 루이스 디아스가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 상황 잘 보면 포로가 사이드에서 안으로 좁혀서 볼을 받으려고 하는데 존스는 지금 여기서 포로가 아닌 사이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리는데 이 상황으로 보면 존스가 사이드에 있는 사르를 두고 양자태기를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결국 로버트슨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리버풀 선수들 사이에서 존스한테 야 묻어쳐! 이렇게 말하면 압박 형태는 잘 맞을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토트넘이 하프 스페이스와 사이드가 되는 공간을 적절하게 이동하면서 상대 선수들을 양자택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상황에서 혼선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드 지역까지 왔을 때 토트넘을 볼까요? 토트넘은 아스날전 때와 꽤 유사한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아르테타와 클롭은 토트넘이 미드 지역까지 왔을 때 대응했던 방식이 조금은 달랐는데요. 아르테타는 이전 경기 분석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4-4-2 형태에서 윙어들을 좁히고 비에이라도 올라왔기 때문에 3선 라인이 좁아지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사이드로 나가거나 대각선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럽의 리버풀은 지역 수비 상황에서 4-1-4-1로 시작하다 보니 시작 형태는 다르게 수비했습니다. 클롭이 4-1-4-1로 수비하는데 2선 라인은 좁히면서 위치했죠. 반대로 토트넘은 어땠을까요? 우도지는 그대로 좁히고 사르는 포로보다 더 내려오면서 2-3 빌드업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에 메디스는 좌측과 가운데 주로 위치하고 포로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리버풀은 4-1-4-1 형태에서 2선을 좁혀 윙어들이 안쪽과 바깥쪽을 같이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5대5 상황은 만들어지지만 워낙 토트넘이 좁혀놨기 때문에 4-1-4-1 형태를 2선이 좁게 형성해도 리버풀은 더 좁히도록 토트넘이 만들었어요. 이후 빌드업을 시작하면 이 5명 안에서도 삼각형 구도를 여러 번 만들 수 있지만 삼각형은 굉장히 유연하게 변화되었는데요. 가운데를 좁혔기 때문에 사이드로 나가면 포로가 사이드 쪽으로 가담해주면서 삼각형도 나오고 또 뒤에서 볼을 준 선수는 다시 포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르가 채워주는 스위칭 움직임도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단순히 누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더라가 큰 의미가 없고 이 지역을 어떤 타이밍에 선점해서 어떻게 풀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토트넘이 지금 2-3 형태를 구축했죠. 우도지는 좁혔고 사르는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 형태를 보면 루이스 디아스와 살라는 여기까지 좁혀있지만 완전히 좁혀서 두 선수를 견제하기보다 사이드도 같이 보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빌드업을 소보슬리아가 한 칸 뛰어서 이런 투톱 형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비수마가 프리가 되어 여기서 볼 받고 만약 스캐닝이 여기서 사전에 완료된 상태라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존스나 리버풀 선수들의 상대 선수가 볼 소유했을 때 압박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토트넘이 버거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더 이어서 보면 사르가 가운데서 위치하기 어렵다 보니 사이드까지 빠졌을 때 만약 포로가 여기가 아니라 이 지역에 위치한다면 고립되어 전환을 했어야 했는데 포로는 사이드까지 내려오고 비수마는 다시 코어가 되고 사르는 지금 포로가 내려오면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이 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서 터치하면 압박을 능동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다시 사르가 여기서 출발했다고 가정해서 토트넘 형태를 보면 5명에서 2개의 삼각형을 만들어 풀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 보면 이번에도 2-3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존스와 소보슬리아가 앞으로 나가면서 변칙적으로 투톱을 만들 때 이렇게 한 명씩 비게 되죠. 수적으로 3대3은 딱 맞게 되지만 윙어인 루이스 디아스는 언제든지 토트넘이 센터백에서 윙어로 넘어가는 루트나 미드필더가 빠져나왔을 때를 대비해 사이드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루이스 디아스의 시선이 사이드로 같이 체크하면서 본인은 지금 이렇게 좁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토트넘이 원투 패스를 통해 풀리는 이 상황을 윙어가 안으로 들어와 견제하기에 두 곳을 보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좀 느려졌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풀리면 포로와 메디슨 혹은 우도지도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로 가담하고 메디슨이 세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숫자는 많아지면서 유연하게 위치 변화를 가져가고 메디슨도 일로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 2개의 형태까지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토트넘 분석입니다. 어때요? 토트넘의 빌드업 꽤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신선하게 빌드업하는 팀이라 전 이 경기를 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성적까지 시즌 말이 되었을 때 어떨지도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는 게 이런 전술적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경기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